지난해 마음 아픈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인영 후보자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은데 탈구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19 장관이 계신다는 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경찰 또한 이제 행복한 삶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셔야 돼서 여쭙겠습니다. 또 한성옥 모자 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인영 국무부 장관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발생한 고 한성옥 모자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관악구 임대주택에서 탈북민 모자 아사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시 외통위 위협이 없음에도 이 참사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사 이후 통일부는 사후 약방문격으로 탈북민 생활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탈북민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했죠. 또 취약계층 탈북민 지원 강화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내 적용 범위 확대와 통일부 복지구간 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 한성옥 모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내 적용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패턴과는 다른 탈북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사회안전망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이 아동 복지 지원 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시더라도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근본적인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또 부처가 무의미한 보여주기식 정보 교환에 그칠 뿐 실제 탈북민 취약계층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사 이후에도 통일부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겨우 내놓은 획책마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이제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의 고 한성옥 모자의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책임의 범위가 또 영역이 어디까지 되는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통일부의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은 질문드린 것은 통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통일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통일부는 주무부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주무부처입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조금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범주나 영역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일부의 책임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은 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통일부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 자체만의 힘으로 다 해결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또 다른 한편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부라든가 여가부 또 더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여기와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주거, 교육 그리고 직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전진된 대책으로 내놓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 이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통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꼭 아셔야 되고 네. 앞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거, 교육 등 복지 다양한 정부 부처하고 협력해서 하신다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지난 4년 동안 교통에서 활동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촘촘하고 진전된 대책을 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태영호 의원님께서 순환비행장 인공기 말씀하신 게 저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직후에 보수단체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그 9.19 합의에 보면 우리 김병훈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올 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태극기를 개항하고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시민사회 시도로 있어서 보수단체 대표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남북관계의 이런 의전이라든지 특히 평창올림픽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뭐 이런 데서 생겼던 공정과의 논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통일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긴 합니다만 장기적 평화 공존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때 장기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단일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로 좀 대응하는 것들은 뭔가 좀 과거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년에 아시안 게임 때 평양에서 평양아마 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안 축구경기 있을 때 태극기를 개항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던 물론 그때 북한 관중은 오셨습니다만 그랬던 것이 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이제 남과 북의 그런 선수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한번 장학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떡하겠습니다. 네, 뭐 일정한 의미에서의 표준 아니면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보는 이런 과정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협약에 대해서 아시죠? 대인길의 금지 협약. 93년 3월에 전 세계 163개국이 가입을 해서 대인길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배출 이전에 이를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특히 적동지역, 특히 한강까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여기서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사고를 초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남북이 공동가입하는 것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네, 실제로 그 DMZ의 내부뿐만 아니라 DMZ 그 이남에서도 사실상 그 지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전방 지역, 민통선 미국 지역을 걸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뢰 표시가 아주 곳곳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남북 간의 어떤 그 진전의 조치를 만들기 이전에도 남쪽 내에서도 더 진전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남북 간의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개인지를 금지하는 이 과정들을 공동으로 좀 추진해보고 또 공동으로 지뢰를 군사법적 이외의 부분들서부터 좀 철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조태용 의원님 질의 주시죠. 이 후보자께서는 그 북한에 없는 우리 국민 6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후보자는 북한하고 이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기어내는 쌀, 술, 물, 의료품 같은 것을 가지고 협력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죠? 예. 그 쌀과 관련해서 쌀은 인도적 전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니다만 똑같은 인도적인 문제인 우리 6명의 억류 국민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6명의 국민들을 풀어내는 문제와 연계해서 북한하고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조금 달라서, 그리고 제가 이걸 잘못 답변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걸 조심스럽습니다만, 물물 교환 형태의 그 작은 교육을 시도해 보는 것과 이 억류 내지는 뭐 서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찾는 것을 상호 대등한 조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아니,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쌀을 줄 테니까 사람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작은 교육은 작은 교육대로 보시고 체류자, 억류자의 사람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과 또 별도로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서로 간의 조건을 거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차관 협정을 맺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전체 한 240만 톤, 중에 20만 톤은 옥수수입니다만 원금만 가지고 하면 7억 3천만 불 정도 이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수출입은행하고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사실은 정식으로 차관 계약서를 내줬고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2%로 합의를 받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갚았습니까? 갑자기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텐데요. 근데 그런 접근으로 가면 제가 아직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갚았습니까 하고 여쭤봤고요. 제가 알기로 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음번 기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차관으로서 상대방은 돈을 갚겠다고 문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갚으라는 통보서를 보내면 답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쌀 지원을 검토할 것인지는 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질문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쌀을 만약에 금융적 형태로 어떤 그 행위를 할 경우에 지금 의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그 제재 문제와 또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섬유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원유 등등 가공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거래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물 교환, 현물 거래 이런 것들을 작은 교육에서부터 추가하는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릴 그 취지라는 점은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 시간은 저희는 3분인데 후보자께서 답은 이미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예, 제가 직전 질문에서 인간안보적 개념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제가 절실하게 안타깝게 여기는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인 경제인으로서의 탈북자의 우리 사회에서의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번 질의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주의 인권 사안입니다. 인도주의 인권 사안은요, 다른 방식의 어떤
전략적인 것을 변주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도주의고 그게 인권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당면한 절박한 식량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을 줄로 압니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구걸하고 배불고 있던 떼집이라고 불리나요? 그런 현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 아이들의 절박한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것까지 더 절실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건으로 보는 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가족 문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의료 지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가족 지금 2019년 2월 말 기준 통계이긴 한데요. 신청자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5만 명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85%입니다. 결국은 가족을 만난 사람은 소수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매년 평균 3,000명입니다. 2018년에만 4,800여 명이 주위에 있는 가족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이산가족을 위해서 영상편지 제작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요조사 2012년 했을 때 16,00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 어려서 그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북측의 사정도 아니고 우리 측의 사정. 물론 그 이후에 북측에 전달된 것도 2008년에 단 20편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런 연간 제작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이상봉 이상가족 대다수가 고령임을 생각했을 때는 속도도 느리다고 생각하고요. 상봉 신청하고도 만남도 못 가진 상황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시도한 적 있었던 화상상봉, 심지어 제재면제 승인까지 받아야 했던 그 지난한 절차를 거쳐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인 식량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과 더불어서 이산가족 상봉 당국 중심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재정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민간 중심 상봉까지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의지 있게 신속하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 민간 중심의 상봉의 그 길을 이것을 열 수 있다면 뭐 저도 여는데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상 상봉, 영상 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준비가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의 의사만 확인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초고령 그 이산가족 90세 이상의 이런 분들도 한 25%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대규모로 못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라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해철 의원님. 예, 오히려 이렇게 이재용 의원님 이야기도 이상을 하고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안이 이제 남북의 좀 더 진전된 관계, 평화로 가는 길에 저는 여러 가지 조치나 또 관계 개선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면 평균 12일 이상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줄었던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산가족의 성과는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께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판문점 선언 또 이후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되고 있지 않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좀 더 강한 노력,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장관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상 이런 부분에 우리 가축이 충분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 측 입장에서 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우리 수요가 더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관광 문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주창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엄밀한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으로 하는 것과 이산가족 우선으로 해서 남북 간의 그 개별 방문의 길이 열리는 것은 좀 뭐 다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방문의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아주 고령인 이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 사실 초고령의 이런 이산 가족들이 상호 간의 그 방문을 통해서 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갈등이나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추진해보면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은 저도 평상시에 해왔습니다. 예, 그걸 연계해서라도 어디서 한번 적절했습니다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그 대북 전단 관련해서 현재 조치도 취하고 있고 나름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걸 포함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후보께서 만약에 이제 운영이 되시면 이 대북 전단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있습니까? 우선 현행법으로 앞에도 조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컨대 교육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수면법이라든가 경찰 간의 뭐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명확하게 하고 더 체제를 정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 관련된 법으로 그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대로 행렬으로서는 정부로서는 행정하고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기현 의원님. 예, 방금 좀 여쭤보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2010년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 그 주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해놓고 그 내용이 좀 들어가 보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해소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2015년도 2월 1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이것도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이 대북 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의 대북 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유혹 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의 정당한 대북 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간 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인권위원회의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할 부분들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나의 자유보다도 남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그 정신도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 판결 2016년 2월 그 판결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법의 어떤 균형 내지는 인권위의 그 권고와 또 대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또 균형되게
보아가면서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판결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관한 법리가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관한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기다려주시오. 다음 야당 의원들에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김영호 의원. 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 전 세계에서 통일부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일 거고요. 전 세계 통일부 장관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통일은 더 이상 남북의 아젠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아젠다가 됐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매우 싸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핵이라든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ICBM, 미사일 미사일 또 최근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북한의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통일부 장관께서 국제 무대로 직접 좀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좀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되신다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절박한 한반도의 현황과 또 우리나라의 평화적 구상 또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유엔 기조연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통일부에서 통일부가 유엔에 특별한 행사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문제를 유엔에서 한번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장관이 되시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우상경을 발표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께서 주로 해오셨던 일이고 또 외교장관께서 해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서 필요한 경우 통일 외교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이 전 세계 유일하기 때문에요. 그 유엔 기조연설 그 자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유엔 기조연설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 김태원이 나오셨죠? 후보자님, 앞서 금강산 관광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화면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합의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2019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월 23일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시의 남측 시설 설거지 시 내리는 10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우리 그 통일부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모두 하겠다고 그 이틀 뒤에 통보를 하자마자 우리 통일부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측 공동점검단 방북도 제안을 하고 정말 헛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일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에 실무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실무자들이 대통령께서 주요 대북과제 취임초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근데 통일부 지금 공무원들은 정말 고자세로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2월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는 경색된 북미 환경 때문에
우리 정부도 쉽게 대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우리 그 후보자께서 특히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그 유엔 제재도 피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면 개별 관광은 제재 사안이 아닙니다. 대량 현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냥 그 후보자의 그 의지만 갖고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일부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이 의지에 대해서 지금 피해 기업이 대부분들이 아주 진짜 그 부도도 나고 엉망 아니겠습니까? 이들한테는 희망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보자께서 여기는 적극적인 의지를 볼 때는 통일부에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이미 다른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전임 김현철 장관 시절에 제가 이 자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지금쯤 개별 관광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답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점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취임하면 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2019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코로나 없었습니다. 근데 통일부 아무런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 통일부 직원들이나 모든 게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이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장관의 변화가 주는 또 새로운 출발에 이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통일부 식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왔을 텐데요. 더 분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우리 국군 전사자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듣는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 죽은 그 전사자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발굴해서 본국에 송환을 할 때는 그 성조기를 방에 얹어서 엄숙한 송환식을 하고 그 웰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하면 엄숙한 한 장씩을 벽마다 걸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있습니다만 우리 미국 대통령은 그 운구가 도착하면 새벽 4시라도 달려가서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국군유해 147구가 도착했는데 이것을 6.25 행사에 쇼하기 위한 소품으로 우리 전사자들의 유해를 거기에 활용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천안함 전사자들 그리고 연평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2년간 연속해서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충의 날 행사에도 천안함 유가족들을 초청하지도 전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참석지 않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전우가 말그릇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국군 장병이라도 내가 왜 그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심정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전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형태건 간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 마땅한 사회적 대책과 또 존중 이런 것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다른 한편에서의 그 전통이 확립될수록 그 국가의 시민적 성숙도 이런 것들도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여했던 어떤 그 기념 행사에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 때인가 그때 저도 참여했고 대통령께서도 네 분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국가의 그 예우를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고 최근 2년 동안에 어떤 행사에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셨는데 한번 그 의원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분명히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월 말에 있는 서해 수요날 행사에 작년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셨고 그 시간에 어디가 했냐면 재래시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가족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대통령은 왜 이것을 외면하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올해는 참석하셨을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 그 후보자께서 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의 술과 불 그리고 우리 쌀 의약품 오히려 이제 물불 교환이나 작은 교역으로 좀 시작해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이런 작은 교역을 북한이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구상을 했을 적에는 시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뭐 북의 의지를 제가 확인하거나 이러면서 또 그거에 맞춰서 이 제안을 하고 또 그 구상을 다듬어 온 것은 뭐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뭐 출발 과정이 현금, 금융 이런 것들을 교역 과정에서 지금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물의 형태로 현물 대 현물의 형태로 타개하는 이런 구상을 아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저는 후보자의 노력을 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쌀이나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크게 매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약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남북 간의 교역이 경제협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후보자가 강조하는 이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뭐 그곳에서 작은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 공간을 특정해서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조금 더 제가 구상을 다듬으면 어떤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국제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어떤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재의 현실적인 문제야 되지 문제입니다.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남북관계에서의 노력과 국제사회 기준하고 충돌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 상상력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오전에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요. 제가 검토한 지역도 몇몇 개 있고 제가 몇 분과 상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런 좀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예. 계속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긴장 완화가 되고 남북이 경협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돼야 그런 문제가 풀리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물밑접촉으로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네. 이 일본이 지금 납치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던 시기가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주선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고 그때 북일 간의 수교 협상이 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햇볕 정책, 그런 대북 포용 정책을 써야만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용한 외교적 접근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행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용한 외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아까 이 80년대에나 하던 사상검증, 색깔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보자께서 약간의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학생운동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후보자께서 정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들하고만 소통할 것으로 이런 오해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좀 화합을 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함께 남북 교류에 나서서 같이 북측을 상대하는 민간 교류 같은 데 있어서 보수도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후보자께서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일반이라면 시민권 차원에서 사상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 그 지명자가 되어서 청문회 선 마당에 제가 사상 검증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그냥 거기까지는 그냥 제가 심정이 복잡합니다만 또 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전 오후에 의원님들한테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가 있었습니다. 이후 소통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상임위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정부를 향해서 장관을 향해서 여당과 소통 부족해도 좋으니 야당과 굉장히 많이 소통해달라 이런 주문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가능하다면 나경원 대표와 함께 평양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던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한 정파에 치우쳐서 남북 문제를 접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설사 결론이 다르더라도 소통을 선행하는 이런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밟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저도 지금 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든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헌법기관하에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해서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북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측면의 위협적 측면은 또 튼튼한 안보로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의 통합의 같은 민족으로서의 통합의 대상으로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쉼없이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헌법이 저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번 순에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만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자고 합니다.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북한이야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통일부의 그런 대응과 구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국가재산이 날아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선을 좀 배상 받아보자 라고 통일부에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등록번호와 등록 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게 등록이 안 돼 있다 우리 국가재산이. 사실 이거 무엇이냐 이거 왜 등록 우리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서 아니 우리 개인도 이거 집을 사고 전세 들어가고 이런 거 확정 날짜 받고 그다음에 전입식하고 단주히 그날 뛰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갈 때 등록조차 안 돼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 왜 안 돼 있냐?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업지구 운영법에 개인권은 돼 있는데 국가 재산을 어떻게 한다? 이거 법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할 때 북한하고 이거 큰 재산이 들어오는데 이거 등록이라도 하자. 실효에 맞느냐? 말을 못합니다. 가만.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럴 때 그래야 북한이 등록해 주겠다든지 말겠다든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면서 시도라도 해봤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국가 주무부처가 대응할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 생기면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무부처가 매뉴얼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산이 북한에 있는 우리 국가재산이 이렇게 폭파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을 좀 가져라 보자. 대응 매뉴얼이 없답니다.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이 위협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국가재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매뉴얼이 없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 꼬마만 들어가면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거. 아니 허술한 북한도 해외에다가 뭘 조그만 거 하면 보험은 어떻게 들고 어떻게 하고 확정 다 매뉴얼이 있는데 통일부가 이 어마어마한 게 대응 매뉴얼도 없고 등록 시도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통일부가 나온 지 언제게 북한하고 우리가 하면서 이런 올바른 규정도 매뉴얼도 법도 이 폭파당했는데 누구 책임 따질 사람도 없어요. 왜? 이걸 누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대.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거 한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일부 장관 되시면 이 호술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제가 잠시 확인해 보니까 연락사무소는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고 그러고 지원센터는 미등록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알려주는데요. 의원님한테 필요한 만큼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없다면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마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네, 늦은 시간인데도 우리 이인영 후보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진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 문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가 보시기에는 통일부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제 의원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듣고 취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 비핵화는 지금 이제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교섭을 하고 있고, 교섭 이제 한반도 비핵화 본부장이 있고 북미 간에 교섭을 하고 있는데 핵이 없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설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우선 동결하고 감축하고 연구 폐기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동결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견이 있고, 또 특히 북미 간의 주된 핵 협상의 창구들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걸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치시키는 이런 방안부터 강구하고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91년 말에 체결된 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아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상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남북 양쪽이 핵무기나 시설 제조, 생산, 간입 반출, 보유 이거 전부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상호 사찰하기로 하고,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비핵화를 하자 이거죠. 근데 그게 왜 깨졌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북의 핵실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3년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지역에서 탈퇴하면서 IAEA 그 사찰 거기서부터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제까지 만든 핵이 어디 몇 개가 있으며,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상호 사찰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 이런 걸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좀 통일부 장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독자 사찰에 그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과도 상의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게 남북 간의 독자 사찰, 예를 들면 봉인, 조사 검증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국제 사찰의 영역 속에서 다시 봉인하고 조사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로 가고자 할지, 그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할 일들, 이런 걸 구분해서 하겠다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후보자가 3월 26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3월 26일 날. 지난 3월 26일. 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그 천안함 10주기죠. 예. 기억하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예.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실효성의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과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전히 오이사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오이사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했습니다.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우리 국유 재산이죠. 대포로 폭파시킨 게 아닌 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도발이죠. 통일부의 공식 성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일부 차관의 성명으로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통일부는 깨갱 입장을 바꿨어요. 7월 8일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북, 우리의 대북 인내의 임계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해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레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과를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보자님, 그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그 목함지뢰 도발 때 사과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사과할 줄 아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 문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이제 오이사 제재와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실된 것 같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면 교류, 교역 그리고 선박 또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주된 오이사 조치의 제재 대상일 텐데 제 판단에는 교역을 제외하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이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고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박도 평창올림픽의 과정에 오고감이 있었고 비행기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선봉 지역에 제한적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인도적 교류도 이산 가족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민간 단체의 교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제한하였던 독자 제재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열렸고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오이사 조치 자체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연동돼 있다는 이런 그 지적도 타당하시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오이사 그 조치를 또 그거는 국내 국민들의 의지, 여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철회한다 이런 그 과정으로까지는 우리 정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이사 조치를 놓고 이걸 넘어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해법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욱님. 네, 후보님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이야기하며 21세기 인신매매다, 성착취, 인권유린 사건에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 인권 백서를 보면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1999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인신매매 문제를 우리나라가 인지한 지 최소 2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인신매매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조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이 디지털 성착취물 촬영 등 성착취 범죄에 동원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영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 탈북 여성 45명의 심층 인터뷰가 포함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는 인신매매된 후 성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탈북민 5만에서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실태 조사를 안 하니 피해 규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여성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이런 성착취 범죄에 분노했던 후보님은 질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 및 성착취 범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소상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뭐라 그럽니까, 정황이라든가 또 그런 사건의 실체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어주실 겁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한 뒤에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의 일방적인 의지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중국과는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건지 등등 좀 더 살펴볼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점을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 또한 정치적인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헌법상 우리 국민들 21세기에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들, 그들의 목소리에 통일부는 귀 기울여 주셔야 되고, 또한 외교부는 그들을 모셔와야 되고, 우리 정부가 함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아마 충격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태영 의원님. 아까 질의했던 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북이 식량 차원 합의서를 체결을 해서 240만 톤 금액으로 원금 7억 2천만 불, 이자까지 1억 5천만 불을 합치면 거의 8억 7천만 불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북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국가는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렸고,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지금 유엔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동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적절하게 꼭 드린 말씀이라고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현실도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만큼 그게 가능할지 지금 당장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의 차관은 또 있습니다. 철도도로 그 자재 차관이 1억 3천만 불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전부 이건 2007년에서 8년까지 마지막으로 지출된 차관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발표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지원했던 1억 3천만 원대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세금을 썼으면 받아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북한의 어떤 신뢰가 돼야 외국 투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은 꼭 받아낸다. 당장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낼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만기 연장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채권의 존재는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와 같이 이인영 후보자가 지명이 되셨는데 제가 이인영 후보자께 의견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늘 따라다니는 게 4억 5천만 불의 현금을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그런 인식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시기에 불법 송금, 대북 송금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주선한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이 후보자는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에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런 부분들은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의 접근 과정들이 특히 우리 정부의 접근 과정들이 이미 그런 단계에 넘어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더 쓰면 안 될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법 관련인데 북한 인권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인영 후보자도 동의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문제는 북한의 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통일부는 사실은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국회에 공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올 3월 17일인가 통일부에 공문이 왔습니다. 국회가 21대로 바뀌었는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되시면은 이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수순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권재단 출범시키고 인권법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질문하시는 과정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저의 정치적 고려 내지는 전략적 판단으로 인권재단의 즉각적인 출범과 관련해서 야당 측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당이나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정부의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그 위치 속에서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가타부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 그 장관 취임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기현 의원님. 예, 아까 질의를 다 못했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북 전단 지금 살포하는 문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예컨대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들도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 답변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접경 지역에서 전달 살포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하고 상관없이 전단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냐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 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예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살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안전 지금- 위협이 오든 안 오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저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그런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사표현 아까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고 그것이 다른 위협이 안 생긴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다 만약 생각하신다면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처럼 국민들,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왜 최대한 며칠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게 결정은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자는 말씀을 지금 의원님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 점에서 또 제시해 보시면 아까 그거마저도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행위들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생명 이것을 위협하니까 특정돼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안전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안전 위협 발생 안전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만약에 우리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교류법이라든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과 관련한 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수명 관리와 관련한 법이라든가 어쨌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을 그대로 또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했다. 실질법 위반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2월 17일자로 보도자를 뿌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가는 제3국이나 외부 세력이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총격을 가한다고 협박할 경우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외부 세력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의견입니까? 이 앞에 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대답 드렸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또 존중하고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안 생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형사처벌하는 방법으로 법을 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위헌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해서 하면 그동안 해온 전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자질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온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마자 바로 통일부에서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법을 해설하고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니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국가의 책임은 어디 가버린 것이냐. 왜 그 사람들이 이 표현의 자유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봐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다른 엄닉된 장소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야간에 다른 곳에 멀리 후방에서 보낼 수 있다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법적인 문제와 또 지금 현 정세 속에서의 전략적 정치적 고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이것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적어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답드릴 사항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이 의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천안함 전사자들 그 추모식에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의뢰 도발에 의해서 우리의 국군 46명이 전사한 그런 사건이었는 거죠. 네. 그 북한은 아직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었고, 지금 북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이 적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습 남침을 해서 수백만의 우리 국민을 학살한 그리고 다치게 한 그런 침략 전쟁이 맞습니까? 저는 6.25가 남침이다. 그게 그 침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군의 영웅인 백선엽 대장께서 하겠습니다. 백선엽 대장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다부동 전투에서 작은 병력으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총으로 쏴라 고 하면서 앞장서서 북한군을 물리친,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후보자께서는 백선엽 대장의 그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명주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백선엽 장군과는 또 다른 그의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도 동시에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인 특수부대에 근무를 했다. 이 강도 특수대 장교로 근무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우리 조선인을 탄압했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호국 영령들, 그 전사자들에 대해서 이 정부 관계자들은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이 시각에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국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 정부 관계자들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몇몇 지도층이나 영웅적 봉헌을 한 사람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이름 없이 소리 없이 헌신하고 또 희생된 이런 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보고 선택을 해보면 어디를 더 기억하고 또 기려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무명의 영웅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또 기리고 간직할 때 우리 나라의 국격이 더 품격 있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도 동감인데요. 이번에 6.25 행사 때 그 6월이 운구에 왔는데 그때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무명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쇼하는 소통으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자세가 아니다. 제가 기억할 때 그 시점 어딘가에는
하와이에 미군의 유해로 알고 떠나보냈던 그 유해가 유전자 감식 과정에서 한국군의 유해임을 확인하고 돌려보내는 그 절차를 매우 엄숙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하와이에 우리 국방차관이 갔었고 북한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예우를 갖춰서 귀국할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을 밟았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동시에 함께 고려해 주신 것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질의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 모두 발언이나 뭐 답변 기조를 보면 이제 후보자의 대북 구상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이것을 앞세워서 국민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성실한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측면도 한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하고 국민 관계 두 개의 약간 예리해서 동시에 잘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국민 관계를 좀 변화해 보겠다. 이런 이제 구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럴수록 저는 이제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한미 워킹그룹이나 또한 미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한미 간의 이견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가치나 이런 걸 부정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되면 이 미국이 이거 한국마저 이게 믿을 수 없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역효과로 해서 북미회담의 개최나 또 내용성 있는 북미회담을 만들어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 개선만큼의 한미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북관계라는 하나의 레일과 또 북미관계라는 또 하나의 레일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균형 잡히게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고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남북관계에만 집착할 경우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기능보다는 북미관계의 악순환적인 이런 과정으로 남북관계도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균형된 시각과 또 태도를 임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이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을 해서 무력 도발을 암시했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폭파보다 더 강한 무력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하고 자제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도발 없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나름대로 어떤 그 분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에 혹시 제가 다시 장관 그럼 하나만 더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이 그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는 분명히 남긴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락소가 폭파되기 전날까지도 어떤 분들의 분석으로는 절대로 연락소를 폭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다음날 이게 바로 폭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확신하면서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에 보유국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북한은 그 비핵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 핵폐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상대가 100% 상대의 진정성만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북의 입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로 접근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북폐기의 어떤 로드맵이 있다면 그건 아까 동결 압축 폐기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을 해봤던 그 굿 이너프 딜이라는 부분은 결국 스몰 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스몰 딜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첫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몰 딜도 있고 스몰 딜 플러스 알파도 있고 빅 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스몰 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으면 출발하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스몰 딜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략 한 30%에서 40% 단계만 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딜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스몰 딜일지라도 저는 비핵화의 과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대략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보험 약관과 관련해서 놓고 볼 때 이것들이 10% 내지 30% 단계를 진입하면 그것을 되돌리면 그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10% 단계에 진입하면 계속 끝까지 가고 30% 단계에 진입하면 100만 원 끝까지 가고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사하게 우리가 스몰 딜을지라도 효과적으로 타결만 시킨다면 이것이 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협동적 과정으로 우리가 진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 딜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노이 그 과정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면 예를 들어서 50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한쪽은 55를 이야기하고 어느 쪽은 45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100과 0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매듭을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대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공원 제재 질의까지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또 지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만해. 참 열부시 안 했잖아요. 한 시간 나왔는데 약속 드리는 거지. 3분짜리 2분짜리야 2분. 아니 순서로 빨리 가. 순서가 순서가 다 있는데 왜 자꾸 세 분 모시고 마시는 걸 합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또 하시죠. 우리 배영원님 질의해 주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잠깐 이제 통일부 이제 잠깐 배치했는데 저 통일부의 이제 지금 구조를 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북한 인권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인도 협력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부 장관 대신 후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고 싶어도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화가 돼야 인권도 되는 거고 민주화와 인권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서 공통점은 뭐냐? 이 인권 문제를 항상 외교부의 민주주의 확산국 아니면 민주인권국 그래서 이거 인권 문제를 인도 협력국도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분리시켜 놨느냐? 이거 인도주의 문제라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대상을 가리지 말고 일률적으로 이건 비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인도 협력국 안에다가 인권과를 엮다는 거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에 이런 민주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이거 인권 문제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인권은 침해된다. 그럼 우리가 북한을 대상할 때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고 피해자는 북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고 남북 교류하고 뭐 하야 할 통일부 장관 소관이라가 인권
이거 문제를 열었으니 장관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통일부에서 해야 할 북한 인권 이거 보고서도 못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 인권과를 인도협력국 안에서 당분간 장관이 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인도협력국에서 떼어내서 장관 직속으로 만들든지 또 전방적으로 나가서는 저는 이거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국가인권권익위원회나 아니면 법무부에 이걸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하고 통일부 장관이 자기 사명에 맞게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구조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탈북민들 오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 조사해서 그 조사 자료는 통일부가 또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또 법무부에 또 넘깁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민간단체들이 지금 하나원에 들어가서 인권 조사하는 거 지금 묶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통일부에서 인권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방치하고 이렇게 이부자식처럼 인도협력국에 열어놓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거 민주화국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에 맞게 이것도 떼어내서 직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권권익위원회나 법무부에 넘기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하면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일조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신념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본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국권 인권 문제를 인권이나 법무부로 넘기자 이것이 함께하고 계신 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회의 입장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박재원님. 탈북자 보호 문제 그리고 인권 증진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최근에 그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단체 25곳에 대해서 사무검사를 하면서 탈북 인권단체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가 아니고 북한 인권 및 탈북 지원단체에 대해서 사무감사라는 것은 이건 어떤 인권 침해 과잉 단속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단체들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입니다. 탈북단체 2곳 자유복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법인의 설립 목적 외에 사업을 진행한 것 그리고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설립 허가를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단체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면은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법의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게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UN 인권보고관 토마스 킨타나 라는 분이 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사는 19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고 국경 너머로 정보를 전달할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조치고 한국 정부와 만나서 알아볼 계획이다. 아마 인권보고관이 우리 통일부에 접촉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균형 잡힌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인영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퀸타나 인권보호관에 얘기를 접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즉답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한계적인데 전단살포와 관련한 단체들에 대해서 통상적인 그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정치적 보복 조치의 일환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퀸타나 보호관이 오면 한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그 해당 지역,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재산, 생명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부분들과의 양자의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이런 국제사회의 경험 혹은 축적된 지혜 이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동시적으로 경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김기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이게 지금 질문을 정치사 먼저 연합회관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다 됐어요. 국정이 다 끝났어. 국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마지막. 하시면은 상대가 있는 건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간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사들 간에 정리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사들 간에 정리가 안 됐습니까? 간사들 세 사람 발표했어. 그걸 좀 따라 주셔야죠. 안 되나? 당연한 건데. 아니, 우리 네티즌이 꼭 이걸 물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기 간사들 간에 우리 이인영 지켜주셔야지. 이건 뭐 질의하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 아니 이거 SNS에 와서 이거 좀 물어달라고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우리 네티즌들이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이 SNS에 공개된 우리 이인영 후보 가족 사진 잠깐 올리면 되겠죠. SNS에 공개된. 저기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장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찍었어요.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렇죠? 다 됐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네티즌들이 왜 하필 이러고 찍었느냐, 어떤 네티즌 왜 하필 오른쪽 눈을 가리느냐, 뭐 등등 뭡니까 저게 궁금하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물어봤어요. 저도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의원님 SNS에서 물어온 걸 가지고 질문하실 때 아주 굉장히 그 어렵고 난처하고 그런 게 있고 뭐 잘못 대답하면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니 무슨 특별한 뜻은 있을 것 같다. 이게 오른쪽 눈을 가리고 사진 찍으셨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저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님 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게 무슨 말인데 그 자료 요구한다고 시간이 그 우리가 대부분 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또 그리고 지원과 유화 그중 어느 하나만 절대성이고 또 나머지 하면 절대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강점을 두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쪽에 강점을 두면서 우리가 정치를 구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이제 그 통일표라는 것이 이거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현재 지금 올라 있는 건데요. 굉장히 그동안에 그 뭐 모욕적 발언까지 참으면서 인내 정책 지원과 유화를 계속 견지해온 이 정권에서 실적이 보면 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남북 회담은 많아졌습니다. 21회, 37회, 36회, 3년 기어 사이에 꽤 숫자로 보면 많아졌습니다만은 광국 회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67만,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35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17만, 박람회에서도 뭐 그런 수준이고요. 합쳐 보면 큰 차이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왕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뒤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이산가족의 교류 상황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국 차원이나 민간 차원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게 박근혜 정부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남북 관계 개선이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나빠졌다. 통계가 다 증명해 주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유화 정책을 계속하면서 지원만 하고 모욕적 반응까지 참으면서 사과받아야 될 걸 사과까지 받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인대의 유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관련해서 뭐 차후에 취임하게 되면은 뭐 의원님하고 깊은 그 대화를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전의 과정에서는 개성공단의 오고 감의 문제들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이 막히고 난 이후에 그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숫자의 제한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위에서 많은 당국 간, 정상 간, 고위급 간 이런 위에서 많은 교류와 협력의 내용들을 아래로 국민과 북쪽에 있는 주민들 간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또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더 주목하고 위에서의 교류 협력을 아래서의 교류 협력으로 더 넓히고 더 많게 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이인영 후보자와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 채택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여야 간사는 금방 상의했는데 우리 야당분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음과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상의해서 일단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위원회는 소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9시에 양당 간사님과 같이 중간 회의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사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장관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 앞서서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통일장관의 임명을 받으신다면 여야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 앞서서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